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도 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 넣으면 혈당이 잡히고 뱃살이 무섭게 빠집니다. 따끈한 쌀밥에 맛있는 김치 한 조각, 보글보글 된장찌개 한 소끔 끓여서 먹는 저녁은 우리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비만으로 인해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쌀밥을 마음 놓고 먹기가 쉽지 않죠. 잡곡밥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미밥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건강상 아주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잘못 드시게 되면 복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도 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현미의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성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 안에서 이 아밀라제는 침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꼭꼭 오래 씹어서 먹어야 독이 되지 않고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천천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니에요. 저도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급하게 빨리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빠르게 드시는 게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더욱 어려워요, 그게. 근데 거친 식감과 소화불량 때문에 잡곡밥도 멀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쌀밥을 아예 제한하시는 경우도 탁 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없이 흰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저당밥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50% 넘게나 줄여줘서 탄수화물에 있는 과다 섭취를 조절해주는 신기한 밥솥이에요. 요술밥솥 같죠? 밥을 짓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당뇨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 구입하고 싶다가도 나 기존에 비싼 거 하나, 밥 잘 되는 거 하나 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당밥솥 없이도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식초입니다. 탄수화물은 이 혈당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경우에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탄수화물만 넣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현미밥과 흑미밥이 흰 쌀밥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함량보다는 우리 몸에 얼만큼 그게 더 흡수가 더 되느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접하고 먹는 영양제도 예를 들면 같은 비타민 B군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활성형 형태의 형태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비타민 B군이 있어요. 흡수율이 어떤 약이든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현미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함량은 높지만 포도당이 잘 쪼개지지 않아서 몸에 흡수가 되는 당 성분이 높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분해가 덜 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우리가 식초물에 잠깐 불려놨다가 헹궈서 밥을 짓거나 취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밥을 짓게 되면 밥맛도 더 좋아지고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아세트산은 식초에서 느껴지는 그 신맛의 주성분으로 소화 과정에서의 그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도 늦추고 장에서 포도당이 역으로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혈액 속에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아세트산은 우리 소화 과정에서 배출 속도를 늦춰줘 오히려 더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고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수 있도록 도와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혹시 집에 식초가 없어? 나 집에 식초 없는데? 식초가 없다면 밥 지을 때 기름을 넣어보세요. 느낌상 기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당뇨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의외의 조합이죠. 원래 혈당을 낮추는 조리법의 원조가 코코넛 오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또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또 오일 풀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오일 풀링이란 거는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치도 하지 않는 거죠. 양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방법으로 입안에 생기는 독소도 제거하고 디톡스 효과까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밥을 지을 때 꼭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왜 밥에 기름을 넣으면 칼로리가 낮아질까요? 그 이유는 기름과 밥에 있는 전분이 만나면 전분의 분자들이 더 단단해져서 저항성 전분이란 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우리 소화 효소에 반응하지 않고 포도당으로도 분해되지 못해서 신체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밥을 식이섬유처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밥을 지으실 때 1인분 기준에 기름 한 약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저당밥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의 꿀팁, 이 저당밥의 칼로리를 더 낮춰줄 수 있는 보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요즘 1인 가구, 핵가족들이 많다 보니 그때그때 막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 퇴근하고 나 빨리 밥 먹어서 빨리 TV 봐야지, 빨리 밥 먹고 숙제해야지, 일해야지, 빨리 밥 먹고 쉬어야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냉동밥이나 즉석밥이나 이런 것도 많이들 애용하시고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이젠 밥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보세요. 이 저항성 전분이 생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을 때 칼로리는 60%나 떨어지고 저항성 전분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정말 많이 증가했네요. 그럼 혹시 냉동밥을 만들 수는 없나? 갓 지은 밥을 냉동 용기에 덜어서 냉장고에 최소 6시간 정도 두었다가 냉동실로 옮겨주면은 이 저항성 전분이 살아있는 건강한 밥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뜻한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이 전분 주변에 따뜻한 밥이 모락모락 김이 나죠. 이 수분이 얼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저항성 전분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먼저 6시간 동안 한 다음에 밥을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온도가 냉장실 온도이고,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차거나 얼려있는 밥을 데워 먹을 때도 상관없이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로리가 낮은 밥이라고 꼭꼭 씹어 먹지 못하거나 굉장히 급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되겠죠. 각종 잡곡밥들은 식감도 굉장히 거칠고 꺼끌꺼끌하고 좀 오래 씹어 먹게 되지만 갓 지은 그 흰 쌀밥은 목 넘김도 부드럽잖아요.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도 쉽고. 근데 이럴 때 한번 통들깨를 넣어보세요. 통들깨를 이 잘게 부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가 이물감이 있으니까 더 오래 씹게 되고 혈당 조절과 비만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들깨를 씹으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통들깨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과 루테올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루테올린과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같이 미쳐요. 이 들깨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생들깨를 통으로 구입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고, 이 산패된 지방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 들기름도 가장 적은 양을 구입하셔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당뇨와 우리 비만 관리에 도움되는 통들깨밥 짓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통들깨를 고운 체에 받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씻어서 1인분 기준으로 1스푼에서 한 2스푼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카레 자주 끓여 드세요? 각종 야채, 고기를 넣고 버글버글 끓여내면 다른 반찬 없이도 카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들어간 든든한 한 끼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좋은데,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레의 주성분이 강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인도나 태국과 같은 데서 향신료도 많이 쓰이는데 강황에는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우리 몸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은 강황가루 같은 걸로 차를 끓여 먹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 강황에 들어있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염증도 잡아주고 세포의 노화도 줄여주고 해서 이 커큐민으로 만든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커큐민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커큐민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커큐민 드실 때는 흡수율이 좋은 커큐민을 드시는 게 첫 번째고, 이 커큐민 흡수율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통해서 흡수율을 높여서 나온 원료나 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 원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원료들이 들어있는 커큐민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또 당뇨 예방과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40명 정도의 환자가 이 커큐민을 적정 용량 9개월 정도 섭취를 했을 때 당뇨병 진행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밥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우리 강황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서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소화도 도울 수 있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황밥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 식초도 없어, 기름도 없어, 동들게 강황가루 다 없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소주는 있으신가요? 없으시더라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돼요. 소주. 밥 지을 때 넣기만 해도 밥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생수로 밥을 지을 때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늘어난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자, 이 현미밥은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섬유질,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해서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칠고 딱딱한 식감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우리 소주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을 때는 생수보다 끓는 점이 낮아서 더 일찍 끓어요. 그리고 또 오래 끓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영양소도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소주밥을 먹으면 내가 밥만 먹었는데 알딸딸하고 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단순한 궁금증도.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알코올은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끓는 과정에서 모두 다 날아가고 알코올 향도 전혀 나지 않으니 밥 지으실 때 우리 소주 한 잔으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세요. 소주밥 짓는 방법은 2인분 기준의 생수와 소주 2잔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그럼 집에 남아있던 소주로 당뇨와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밥 지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한 습관이 나름.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생각이, 저는 겨울이 오면 꼭 꿀을 넣은 생강청 있죠, 달달한 거, 이거를 많이 해놔서 겨울 내내 자주 즐기곤 해요.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달달한 끝맛도 느껴지고,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이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굉장히 단어도 어렵죠. 이런 성분들은 생강이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성분들은 이 노년층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이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그 생강의 매운맛과 그 특유의 향,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런 진저론은 그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도 줄이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몸살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기도 해요.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가올은
앞서 설명드린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을 작용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도 특히 유용한 성분이에요.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체온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어르신 분들 중에 혹시 겨울만 되시면은 손과 발이 땡땡 얼어, 손과 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수족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공자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자도 살아생전에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이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께서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던 거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돼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노화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생강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이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요. 생강의 진저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높여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서 손, 발끝이 따뜻해지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걸로 효능이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옛 조상님들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우리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위, 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도 서서히 노화를 시작되기 때문에 몸의 연동운동이나 아니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게 점차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생강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 생으로 먹으면 씁쓸하고 맵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실은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 쌉싸름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초에 조금 절여주시거나 물에 생강을 조금 담궈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이 조금은 아마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거예요.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가 있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 같은 거에 놓고 말리셔도 돼요. 이러한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돼서 편하게 섭취 가능해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도 특히 유용한 제품이죠.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 약국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생강 쌍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쌍화차랑도 같이 혼합해서 곁들여서 나온 제품들도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이에요. 생강가루는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 좋은데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진저맨 쿠키는 크리스마스 때 유독 뭐 상점이나 이런 쪽 마트 쪽에 자주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소량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몇 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과 생강은 굉장히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해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레몬 생강차 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둘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고 이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이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뛰어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강에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강황은 면역력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뛰어난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겨울철에 몸이 차신 분들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분들 수정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자, 겨울철에 꿀에 생강을 담궈서 절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회복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꿀 생강차는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 자체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해요. 또 곰팡이가 이것 때문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하루에 2g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면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의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